1994년 5월 강남 저택에 비며 악마는 옷을 벗었다. 1994년 5월 19일 새벽 0시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주택가. 대부분의 저택들이 잠든 어둠 속에서 한 집 지하 1층에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다. 23살 청년 박한상은 자신의 방에서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셔츠, 바지, 속옷까지 모든 것을 벗어던진 그는 나체로 서서 거울을 바라봤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만이 거울에 비쳤다. 침대 시트를 뒤집어 쓴 그는 마치 유령처럼 복도를 걸었다. 손에는 양손에 하나씩 두 자루의 등산용 칼이 들려 있었다. 3일 전 세운 상가에서 산 것이었다. 안방 문 앞에 멈추어 선 박한상.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부모의 고른 숨소리.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일부 금수저에 몰라 100억의 상속자 박순태. 경동시장에서 시작해 고려한약이라는 거대 기업을 이끈 입지전적 인물. 당시 그의 재산은 100억 원대로 추정되었다. 1994년 물가를 감안하면 지금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장남 박한상과 차남 박영상. 특히 장남 한상에게 기대가 컸다. 압구정 현대고등학교를 졸업시키고 언젠가는 한의대에 진학시켜 가업을 잇게 하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박한상은 달랐다. 공부보다는 자동차에, 책보다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미래보다는 오늘의 쾌락에만 관심이 있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로 유명했다. 폭력, 흡연, 음주주. 학생부실은 그의 단골 장소였다. 애가 왜 이 모양이냐. 아버지의 질타가 빗발쳤지만 박한상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변할 생각이 없었다. 라스베이거스의 악마. 1993년 8월 박한상은 부모를 설득해 미국 LA로 유학을 떠났다. 영어 연수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골칫덩이 아들을 보내는 일종의 도피성 유학이었다. 8평짜리 좁은 아파트, 낯선 땅,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 박한상은 학원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 방 안에 틀어박혀 폭력 영화만 보다가 어느 날 비슷한 처지의 한국인 유학생을 만났다. 야, 라스베이거스 가볼래? 그렇게 시작된 도박.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점점 깊어졌다. 하루에 1,300달러를 잃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총 23,000달러. 한화로 약 2,300만 원이 도박판에서 사라졌다. 돈이 떨어지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차 사고 싶어요. 차. 거기서 무슨 차가 필요해? 필요해요. 학교 다니는데도 불편하고. 결국 아버지는 18,000달러를 송금했다. 차 한 대 값이었다. 박한상은 그 돈을 받자마자 다시 카지노로 향했다. 일주일 만에 전부 날렸다. 귀국. 그리고 마지막 경고. 1994년 4월 20일 박한상은 부모 몰래 한국으로 돌아왔다. 목적은 하나. 돈.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만들고 사채업자를 찾아가 카드깡으로 현금 200만 원을 만들었다. 그 돈으로 강남의 나이트클럽을 전전했다. 사흘 뒤 친척에게 발각되었다. 형님, 한상이가 한국에 있어요. 전화를 받은 박순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당장 집으로 와. 5월 초 박한상은 아버지 앞에 섰다. 너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도박으로 얼마를 날렸어? 2천만 원? 3천만 원? 박한상은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는 3,700만 원의 빚이 있었다. 호적을 파가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다. 내 아들이 아니야. 그 순간 박한상의 눈빛이 변했다. 2부 계획된 살인 D-3 준비. 5월 16일 박한상은 세운 상가로 향했다. 여러 상점을 돌아다니며 등산용 칼 2자루를 샀다.
날카롭고 튼튼한 것으로 다음은 주유소. 휘발유 좀 주세요. 차는요? 집에 있어요. 여기 통에 좀 담아주세요. 5리터짜리 통에 휘발유를 가득 채웠다. 집으로 돌아온 박한상은 칼과 휘발유를 차고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획을 되새겼다. 옷은 벗어야 해. 피가 튀면 증거가 남으니까 칼로 찌르고 샤워를 한다. 그 다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다. 화재 사고로 위장한다. 완벽했다. 완전 범죄였다. D-Day, 새벽의 학살. 5월 19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박한상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옷을 하나하나 벗었다. 셔츠, 바지, 속옷까지 모두 나체의 몸에 침대 시트를 두르고 차고에서 칼 2자루를 꺼냈다. 복도는 고요했다. 안방 문을 열었다. 어둠 속에서 부모의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아무것도 모르는 숨소리. 박한상은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첫 번째 칼을 내리꽂았다.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눈을 떴을 때 보인 것은 칼을 든 아들의 모습. 한상아, 너 뭐 하는 거야? 대답은 없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칼이 연이어 들어왔다. 살려줘.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발을 휘둘렀고 몸부림쳤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들의 발목을 있는 힘껏 물어뜯었다. 박한상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0번, 20번, 30번, 40번. 아버지의 몸은 칼자국, 투성이가 되었다. 여보. 어머니가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피범벅이 된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뛰었다. 박한상이 뒤쫓았다. 엄마, 미안해. 차갑게 중얼거린 박한상의 칼이 어머니의 등을 찔렀다. 어머니는 쓰러졌다. 하지만 박한상은 멈추지 않았다. 또 찔렀다. 총 15분, 900초 동안 박한상은 부모를 80여 차례 찔렀다. 3부 완전범죄의 균열, 샤워와 방화. 피로 범벅이 된 박한상은 화장실로 향했다. 샤워를 켰다. 뜨거운 물이 온몸의 피를 씻어냈다. 배수구로 붉은 물이 빠져나갔다. 완벽해. 이제 증거가 없어. 몸을 닦고 옷을 입었다. 그리고 차고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집 안곳곳에 뿌렸다. 침대에, 소파에, 벽에 성냥을 그었다. 쉿, 불이 붙었다.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커지며 집을 집어삼켰다. 박한상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불이야. 이웃들이 나왔다. 소방차가 왔다. 박한상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아빠, 제가 늦게 나와서 죄송해요. 완벽한 연기였다. 조상복 경감의 의심. 강남경찰서 강력계 조상복 경감이 현장에 도착했다. 불에 탄 집, 지하 1층은 완전히 전소되었다. 시신이 있습니다. 안방에서 부부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조 경감은 시신을 살펴보다가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야? 시신에 그을음이 거의 없었다. 대신 온몸이 칼에 찔린 상처 투성이었다. 화재 사고가 아니야. 살인이다. 현장을 둘러보던 조 경감의 시선이 박한상에게 향했다. 박한상은 여전히 울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옷이 너무 깨끗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왔다는데, 그리고 발바닥, 맨발로 뛰쳐나왔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지? 조 경감은 직감했다. 저 놈이다. 결정적 증거. 며칠 후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왔다. 저 경찰서죠. 박한상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화상 치료를 담당했던 간호사였다. 그 사람 몸에는 화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머리카락에 피가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화재 사고인데 왜 피가? 조경감은 박한상을 다시 불러들였다. 옷 좀 벗어봐. 왜요? 벗으라니까. 박한상이 마지못해 바지를 걷었다. 그 순간 이게 뭐야? 발목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있었다. 이거 걔한테 물렸어요. 걔? 무슨 걔? 길에서. 거짓말이었다. 감식 결과 그 이빨 자국은 박한상 아버지의 치아 구조와 정확히 일치했다. 죽어가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의 발목을 물어 증거를 남긴 것이었다. 자부자백과 진실, 무너지는 거짓. 증거가 쌓이자 박한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제가 했어요. 조용한 목소리. 뭐라고? 제가 부모님을 죽였어요. 취조실에 침묵이 흘렀다. 왜? 돈. 유산을 받으려고. 조경감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부모야. 이 새끼야. 너를 낳아주고 키워준 사람들이야. 박한상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다. 현장 재현. 며칠 후 현장 검증이 실시되었다. 박한상은 수갑을 찬 채로 그날 밤의 행동을 재현했다. 여기서 옷을 벗었어요. 칼을 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아버지를 먼저 찔렀어요. 몇 번요? 기억 안 나요? 많이 찔렀어요. 엄마는 부엌으로 도망갔어요. 쫓아가서 또 찔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박한상, 후회하지 않아? 부모님께 할 말은? 박한상은 대답하지 않았다. 장례식장의 충격. 더 충격적인 것은 장례식장에서의 행동이었다. 박한상은 장례식장에서 친구들과 전화를 했다. 야, 나 곧 미국 갈 것 같아. 회사 팔면 돈 좀 생기거든. 심지어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웃기까지 했다. 조문객들은 경악했다. 저 새끼 진짜 미친 거 아냐? 부모 죽이고 웃어. 하지만 박한상에게 죄책감은 없었다. 오직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만 있었을 뿐. 오부 심판. 법정의 선악마. 1994년 6월 서울지방법원. 박한상이 법정에 섰다. 피고인 박한상. 피고인은 1994년 5월 19일 친부모를 살해하고 방화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변호인, 할 말 있습니까? 변호사가 일어섰다. 판사님, 피고인은 아버지의 지나친 질타와 압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반박이 즉각 나왔다. 피고인은 범행 3일 전부터 칼과 휘발유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계획살인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샤워를 하고 방화를 하고 화재 신고까지 했습니다. 증거 인멸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부모를 80여 차례 찔렀습니다. 이는 살인을 넘어선 학살입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판결. 1심 판결. 김왕식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린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단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살해했습니다.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되었고 시행 과정은 잔혹했으며 범행 후에도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2심도 같았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1995년 8월 25일 박한상의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30년 후 2026년 현재 박한상은 여전히 사형수 감방에 있다. 55세가 된 그는 아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이다. 30년간 사형수를 면담해온 교화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박한상은 포기했습니다. 6년을 상담했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다. 박한상이 그토록 원했던 100억 원의 유산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모든 재산은 동생 박영상에게 상속되었다.
이 이야기는 1994년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돈이라는 탐욕이 어떻게 한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지,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발목을 물어 증거를 남긴 아버지. 그 절규가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크게 변했습니다. 오렌지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폭력물 심의가 강화되었습니다.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공공의 적이천이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박한상은 지금도 감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 아니면 여전히 들키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밤 강남 저택에서 울려 퍼진 비명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에 메아리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실화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게 되지만 동시에 소중한 것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도 역사 속 충격적인 사건들과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